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뉴스 가보죠. 네, 헌법재판소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헌재는 5대4로 이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해 하도록 한 이 형법 307조 1항을 합헌 결정한 건데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사실 그동안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 또 정당한 사회고발마저 처벌받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적 표현에 대해서 처벌이 필수 불가결하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이제 기술의 발달로 인해 특히나 표현의 전파 속도가 훨씬 빨라졌음을 언급하면서 일단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려운 명예의 특성상 이 명예훼손적 표현 행위를 제한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이미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 정당한 비판을 억압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4명의 나머지 소수 의견 재판관들은 진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개인의 명예보다 표현의 자유 보장에 중점을 더 둬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해당 조항이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제 내밀한 사생활의 비밀이 아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위헌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5대4면은 뭐 거의 비등비등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사실 위원이 날라면 6인의 그 의견이 일치가 돼야 되거든요. 네. 사실 우리 간통죄 같은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계속적으로 헌법 소원이 제기되고 헌법 재판을 하다가 처음에는 뭐 8대2 이러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위헌이 되거든요. 네. 이것도 뭐 그 과정에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처벌 조항이 유지돼야 된다라는 게 지금 헌법재판소 의견으로 보이고 네. 다른 나라에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허위 사실을 얘기했을 때 그때부터 처벌이 되는 거예요. 진실된다면 그거는 뭐 상관이 없다라고 보는 게 이제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조항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데 또 우리 법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허위든 진실이든 명예훼손을 하면 안 되고 진실 얘기를 했다면 나중에 공익에 부합하면 처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조금 뒤로가 처벌하지 않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 봤을 때는 또 진실을 대고 공익에 부합하면 처벌 안 되기 때문에 조항은 문제가 없다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지금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라는 이게 판단이 사실은 또 이제 아무래도 판사들마다 다를 수도 있고 사안마다 좀 다르게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문제다 보니까 이 부분이 항상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번에 이 건을 헌법재판소로 가지고 소를 제기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분의 사연을 들어보니까 아니 이제 2017년도에 본인의 반려견이 이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실명이 되는 사고가 그렇죠. 있어가지고 이를 좀 공개적으로 원래 알리고 싶었는데 이걸 알리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아니 이거를 내가 왜 알리지 못하느냐, 이건 헌법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라고 제기를 했던 거였거든요. 그분의 입장에서는 이 동물병원이 자신의 반려견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친 거는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공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해서 올리려고 했던 건데 이 역시도 일종의 위축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눈길을 끄는 게 내밀한 사생활의 비밀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위헌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소수 의견에서는 이런 게 있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거꾸로 해석을 하면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은 설령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네. 공개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깔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렇게 돼버리면 법으로 사생활과 아닌 것을 가를 수 있어서 규정할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그게 이제 받아들이기 좀 어려웠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어젯밤에 뭐 한 아이가 실수로 이제 밤에 자다가 그 용변을 실수를 했다.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대놓고 알린다. 사실을 알린 거지만 예. 그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내밀할 알려졌을 수도 있고 경우에는 아닐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명예훼손으로 볼 수도 있는 네. 거고, 그리고 예를 들면 또 성소수자 같은 경우에는 뭐 강제로 누군가에게 이제 아우팅을 당한다거나 해가지고 본인의 정체성이 의도치 않게 알려짐으로써 누군가에 의해서 그게 자신의 사회적으로 지탄받거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게 피해가 볼 수 있잖아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무자르듯이 할 수가 없는 문제여서 더 어려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몇 가지 범죄들이 있었어요. 간통죄하고 지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직권남용죄, 형법 법전에 있는 그 3가지 범죄가 이게 올라가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더 많고
또 애매하기도 하고 이래서 항상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헌법재판에 올라갔을 때 근데 지금까지는 간통은 이제 지금 위헌이 돼가지고 없어졌지만 아직까지는 단계 같아요. 아직까지는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항이 지금 당장 없애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헌법재판소는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5대 4로 갈린다라고 하면서 그만큼 어떤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아주 팽팽했다는 겁니다. 그 우리 사회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공통분모를 도출할 단계는 아직은 아니다. 네. 뭐 이런 이야기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그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간통죄 같은 경우도 시간이 흘러갈수록 몇 대 몇의 그 격차가 줄어들다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위헌 결정이 내는 데는 그만큼 시간이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어떤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조항이 있어야 된다는 게 우리 사회적 합의가 아닌가 네. 저는 또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폐지했을 경우에 그럼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제도적 입법이 같이 이제 어우러졌을 그렇죠. 때 그런 네. 것들이 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니까요. 예를 들면은 뭐 징벌적 손해배상제 같은 것들이 올바르게 정착이 되고 나면은 그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도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지 미국 않을까. 같은 경우는 네.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처벌할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손해배상으로 크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사생활의 영역이라는 게 이제 이게 사생활의 영역과 공익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네. 들어서 뭐 선거 과정에서 A 후보가 상대 후보의 음흠. 뭐 검증이라는 명목을 대면서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상대 후보의 사생활 영역을 캐서 만약에 폭로를 해버린다. 네. 그래서 그 뭐 후보 입장에서는 뭐 유권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공익적 그렇죠. 목적에 그렇게 부합한 얘기하죠. 것이다. 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죠.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데서 사실은 이제 경계가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헌재는 그걸 좀 고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올해 첫 추경안의 규모를 19조 5천억 원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MBC 보도를 보면요, 민주당은 이 추경안을 28일에 최종 확정한 뒤에 다음 달 18일까지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러한 추경안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오늘 보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피해계층 지원과 고용 악화 방지가 핵심이라면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버팀목 자금을 늘리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합니다. 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종에는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구체적인 지급 정도와 범위는 아마 조만간에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같은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를 두고도 논란이 예상이 되는데요. 채널A가 보도했는데 정부와 민주당은 이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다음 달 29일로 잠정 합의했다는 겁니다. 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담당하는 중소기업 벤처부가 비공개 당정회의에서 다음 달 25일까지 대상을 확정을 하고 29일부터 현금 지급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데 야당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사실상의 매표 행위다라는 기류가 상당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추진될 경우 난항이 예상됩니다. 근데 핵심 쟁점이 시기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늦춰가지고 그래서 보궐선거 선거 이후에 다음에 그러면 어떤 치러진다고 그러면 어떤 선거의 연관성이 사라지느냐? 그것도 좀 아닐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미 예고편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국민들이 이거 받았다 해가지고 아유 참 잘하구나 찍어줄까요? 국민을 너무 좀 그런 생각 아닌가요? 네. 이거는 지금 언제부터 줘야 되는 건 좀 늦어지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고 또 계속 얘기를 하지만 적시에 지급할 수 있도록 되는 게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 그래서 정말 좀 가장 빨리 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갖고 선거하고 크게 뭐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선거 시기하고 계속 그래 해버리면 오히려 뒤늦게 주는 이상한 결과가 될 수도 있어서 그렇죠. 지금 당장 현장에서는 하루하루가 그렇죠. 위태로운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선거를 고려해가지고 그러면은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이후에 집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상하죠. 그런 고려도 이상한 거거든요. 네, 물론 야당 입장에서는 뭐 불편하거나 불쾌할 그렇죠. 수 뭐 있을 이해는 것 같습니다. 되는데. 네, 뭐 자신들의 이제 선거를 하는데 좀 이런 정책 집행들 하나 하나가 좀 관계가 돼 있다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글쎄요. 그렇다고 그럼 야당이 이 건을 미뤄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선거 이후에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오히려 그게 민생 발목 잡기로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미룰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워낙 예고편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의 연관성을 의심하는 시각에서 볼 때는 선거 효과는 이미 예고편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누리고 있다고 뭔가 보는 게 순리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뭐 문제 제기를 해봤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야당 입장에서는 보편 지원건 몰라도 선별 지원은 필요하다는 게 계속 입장 아니었습니까? 본인 똑같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무작정 반대가 쉽지가 않은 측면도 있을 것이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그 추경 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 더 중요한 거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로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사실은 이 내용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도 여러 보도에서 뭐 최대 700이니 500이니 뭐 얼마를 주느니 차등 지급을 몇 단계로 하니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확정 발표가 된 거는 아직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당장 현장에 있는 분들이 이게 내가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더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버티면 되겠다. 혹은 이렇게 앞으로 준비하면 되겠다. 이런 계획을 좀 미래를 조금 더 예측 가능하게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확실하게 이 지원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예를 들면 솔직히 얘기해서 네. 이거 받는다고 얼마를 더 버틸 수 있겠다라는 계산이 나오겠습니까?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세 발의 피 아닙니까? 네. 그래도 이거 있으면 그래도 조금 낫다는 거지. 뭐 이걸로 해가지고 뭔가 몇 달을 할 수 있고 뭐 그러시진 않을 거예요. 저도 뭐 제가 아는 뭐 소상 식당 하시고 뭐 이런 분들 보면 네. 정말 진짜 힘들거든요. 진짜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뭐 이거 받는다 하면 뭐가 풀린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전기요금 감면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이제 30평형 기준으로 한 20만 원 선 나오던 전기요금 한 10만 원 정도 수준으로 감면을 해주겠다. 약간 이런 정도인 것 같은데 사실 이 뭐 있는 게 당연히 없는 것보다는 낫겠습니다만. 정말 세 발의 피죠. 언발에 오줌 누는 정도인데 이거 가지고 얼마나 버틸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정말 이 잠깐을 넘기기 위한 대중요법 정도에 지나지 않을 것 같고요. 좀 더 체계적이고 확실한 지원 대책이 필요할 텐데 잘 모르겠습니다. 또 이 선별 보편 논란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건이 올라올 때마다 좀 뭐 기재부의 논리도 많이 작동을 하는 것 같고 사실 20조 전후라고 김상조 실장이 이야기하긴 했지만 처음에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를 했었던 건 좀 더 많았었으니까요. 19조 5천억이라는 전체 규모를 딱 들었을 때도 이거 처음에 민주당에서 얘기했던 것보다는 조금 적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좀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네. 아무튼 뭐 이제 보편은 물 건너 간 게 이제 그 확실히 적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이제 선별 지원금 이제 가는 부분인데 얼마나 적절한 시기에 그나마 이제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될 수 있게 이제 해 주느냐. 네.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30대 여성이 자신의 6살 된 딸을 4층 건물의 창문 밖으로 떨어뜨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해당 여성 역시 투신을 했는데요. 하지만 근처에 있던 주민이 이 떨어지는 아이를 받아내면서 골절상은 입었지만 천만다행히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다친 엄마 역시 병원으로 이송되어서 목숨을 건지고 치료를 받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딸을 던지고 왜 뛰어내렸는지 아직까지 그 이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사건 당일 새벽에 부부싸움으로 인해 출동했었던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이웃 주민들 역시 부부가 자주 다퉜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집 안에는 그 외에도 3살짜리 아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행정당국은 이 아이를 부모와 일단 분리를 해서 임시보호시설로 옮겼다고 합니다. 경찰은 목격자와 아이의 아버지 등을 불러 조사를 하고 아이의 어머니는 치료가 끝나는 대로 살인 미수 등의 혐의를 두고 수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참. 아, 이건 뭐 사연을 좀 더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네. 뭐 원인을 예단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이 자리에서.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뭐 홧김에 내지 뭐 같이 죽자. 그게 뭐가 되든지 간에 정당화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없죠. 뭐 우리 예전에는 동반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동반이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살해한 거잖아요. 지금 살인 미수로 지금 입건이 되는데 네. 죽이려고 하는 거라고. 본인만 죽는 건 뭐 극단 선택으로 볼 수 있지만 아이가 자기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거는 살인입니다. 살인. 그렇죠. 네, 이게 건물을 보면은 1층이 이제 상가고 2, 3, 4층이 이제 주거가 가능한 공간이었고 4층에서 이 사고가 있었을 때 1층 식당에 있던 분이 나와서 그거를 목격을 하고 받아내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딱 받아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한번 이렇게 팔에 이렇게 스쳤다가 이렇게 걸쳤다 떨어지게 되면서 다행히도 한번 충격을 흡수가 돼가지고 목숨에는 지장이 없도록 아이를 구해내긴 했습니다만 이게 진짜 아찔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 순간에 그분이 나오지 않았거나 아니면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정말로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었던 거였고 물론 또
방금 진행사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은 많이 돌고 있습니다. 뭐 이제 그 가정 상황이나 뭐 어머니의 상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옮길 수는 없지만 이런저런 이유들을 다 떠나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좀 위태로운 상황에 또 아내도 다른 아이가 한 명 더 있었는데 이런 상황들이 좀 비슷한 뉴스가 좀 반복되고 있잖아요. 아이와 그렇죠. 관련돼 가지고 아동 학대니 뭐니 이게 참 단순히 개별 사건들의 심각함을 전하는 것만으로는 이게 좀 문제 해결이 안 되지 않을까 뭐 싶긴 그런 합니다. 경우는 있습니다. 뭐 산후우울증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뭐 정신적인 부분 뭐 그런 것도 있는 건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아니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막내가 3살이라고 한다면 산후 우울증으로 연결짓기에는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그렇잖아요. 위에 애가 시기적으로 있기 조금, 때문에 예. 하여튼 그런 부분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죠. 뭐 그걸 떠나 가지고 이렇게 무방비로 아이가 뭐 이런 현장에 노출돼 있다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게 뭐 원인이 뭐든지 간에 네. 뭐 산후 우울증이든 아니면 분노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더 극단적으로 네. 이건 뭐 이 건을 두고 드리는 예. 말씀이 아니라 뭐 조현병이든 예, 뭐가 되든지 병이든, 간에 네. 아무튼 아이를 수단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되든지 네. 간에 그건 정말 나쁜 짓이고 어떤 사회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을 중에 을이 아이들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치이고 했던 거 그 화풀이 대상을 결국은 자기 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아이들한테 전부 다 쏟아부어 버리면 아이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아동 학대 부분도 물론 원인은 다양하게 좀 나오고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는 아이에 대해서 지금 가해지는 일방적인 폭력인 거잖아요. 폭력이죠. 그잖아요. 예. 이거에 대해서 그게 뭐 사연이요, 그게 어떤 사연이라 하더라도 그 정당화할 수 있는 여지가 뭐가 있어요, 거기서? 없습니다. 그잖아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제 경찰 조사를 통해서도 그러니까 나와야겠지만 이제 아이의 아버지는 그럼 어떤 책임을 지고 있었고 안에서 어떤 사고가 있었고 또 이후로는 그러면은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 이 6살 된 아이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 분리 조치를 해가지고 향후에 뭐 다른 식으로 이제 뭐 기관을 통해서든 뭔가 그런 조치들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은 행정당국의 보조나 감시 등의 조치에 하에서 계속 같이 지내야 하는 건지 뭐 사실 앞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는 사실은 다행히 그냥 무사히 구해내고 목숨 건지고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오히려 앞으로 이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제도나 국가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이 가정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요. 그렇죠. 아까 뭐 박지훈 변호사가 동반 자살이라는 언론의 표현에서 동반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좀 우리 언론도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동반이 절대 아니죠. 동반이 아닙니다. 그냥 살인입니다. 동반이라고 하는 게 상대방의 동의라고 하는 게 깔려 있는 거잖아요. 네. 동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이들은. 아이는 동의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박지훈 변호사,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